만이라고 전해지고 검찰 조사 있는데 왜 매번 중단을 불출석하셨나요? 1년을 했고요. 서미경. 한때 대한민국 텔레비전 화면을 뒤덮었던 이름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국민 요정이라 불렀다. 언제나 웃고 있었다. 언제나 맑아 보였다. 롯데 광고 속에서 그녀는 껌을 씹고 있었다. 가벼운 표정, 순한 목소리, 완벽하게 계산된 이미지. 그 장면은 한 시대의 단 기억이 되었다. 대중은 그 미소를 믿었다.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안에서 씹히고 있던 것은 단순한 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사였다. 달콤한 껍질로 감춰진 채 서서히 조여오는 독. 서미경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시대의 낙관을 대표하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소란도 없이, 예고도 없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행복의 상징이었던 서미경은 어느 순간 침묵의 길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보다 37살 많은 한 남자를 사랑했다. 재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 그 순간 이후 서미경은 무대에서 사라졌다. 영화도 없었다. 광고도 없었다. 공식 속상도 없었다. 은퇴 선언조차 없었다. 다만 수십 년에 걸친 완전한 부재만이 남았다. 그 대가로 그녀는 600억 원을 받았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살 수 있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 삶에는 신분이 없었다. 공식적인 이름도 없었다. 사회적 위치도 없었다. 서미경은 이름 없는 과부처럼 살아갔다. 남편이 죽어서가 아니다. 애초에 그녀의 존재가 불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돈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다. 보호는 있었지만 꿈은 없었다. 이것이 바로 황금 감옥이다. 쇠창살도 없고 판결문도 없지만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는 곳. 그리고 빠져나갈 문은 없다. 이것은 비밀 연애의 이야기가 아니다. 권력과 침묵의 이야기다. 한 상징이 불편해졌을 때 어떻게 빛에서 제거되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왜 한 시대를 대표했던 소녀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녀의 삶의 첫 장을 펼치려 한다.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 그리고 첫 번째 전환점이 놓인 그 순간으로. 서미경은 1959년에 태어났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 신문에 실리던 시기였지만 그녀가 자란 서울 외곽의 풍경은 여전히 거칠었다. 길은 포장되지 않았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생겼다. 저녁이 되면 골목마다 연탄 냄새가 퍼졌다. 그녀의 집도 그 골목 안에 있었다. 크지 않은 집, 오래된 가구.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말수가 적었고 신문을 펴놓은 채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늘 분주했다. 시장에 다녀오고 부엌에 서고 다시 골목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자주 말했다. 미경아, 공부 잘해야 한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집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서미경은 조용한 아이였다. 집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시선이 모였다. 얼굴이 또렷했고 눈빛이 맑았다. 동네 어른들은 비슷한 말을 했다. 저 아이는 크면 연예인 하겠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서미경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기만 했다. 특별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늘 같았기 때문이다. 새 옷은 명절에만 있었고 장난감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웃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웃으면 어른들이 편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일찍 배웠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에 띄었다. 발표를 시키면 조용히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다.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이 속삭였다. 쟤 잘한다.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경이는 무대에 서도 되겠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1966년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방송국에서 어린이 출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이를 그런 세계에 보내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많지 않았다. 시험날 어머니는 서미경의 손을 잡고 방송국으로 갔다. 건물은 컸고 안은 낯설게 밝았다. 아이들은 줄을 서 있었고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다. 문 앞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무서우면 엄마 손잡아. 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녀는 손을 놓았다.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어른들이 앉아 있었다. 질문을 했고 노래를 시켰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름을 묻자 또박또박 말했다. 서미경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방송국에 다니기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메고 촬영장으로 갔다. 조명이 켜지면 웃어야 했다. 누군가 말했다. 조금 더 밝게. 그러면 그녀는 웃었다. 집에 돌아오면 밤이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가방을 받아주었다. 힘들었어? 라는 질문은 거의 없었다. 묻지 않으면 아이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웃음은 이미 역할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점점 둘로 나뉘었다. 집에서는 조용한 딸, 촬영장에서는 웃는 아이. 두 세계는 섞이지 않았다. 서미경은 선택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다.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다만 잘 해내면 다음이 있었다. 잘 웃으면 또 불렸다. 잘 보이면 자리는 유지되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서미경에게 삶은 아직 비극이 아니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지고 있었다. 말하지 않는 법, 웃음으로 넘기는 법, 질문받지 않는 위치에 머무는 법. 훗날 그녀가 침묵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서미경의 출발점이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출발점이었다. 어린 시절의 서미경은 특별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머물렀다. 눈이 밝았다. 단순히 큰 눈이 아니라 카메라가 없어도 빛을 반사하는 눈이었다. 얼굴의 윤곽은 또렷했고 표정이 잘 바뀌었다. 웃을 때와 가만히 있을 때의 분위기가 분명히 달랐다. 가난은 그녀의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얼굴에 남아있지는 않았다. 집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불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상황에 잘 적응했다. 옷이 새 것이 아니어도 개의치 않았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어도 표정을 흐리지 않았다. 어른들은 종종 말했다. 쟤는 왜 저렇게 밝을까? 그 밝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것이었다. 서미경은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렌즈 앞에 서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자세를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선을 정확히 맞췄다. 촬영장에서 한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다. 저 애는 카메라가 뭔지 아는 것 같아.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서미경은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아이였다. 집에서는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다. 어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밖에서는 다르게 보였다. 동네 골목에서 뛰놀다가도 누군가 부르면 곧장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 그 짧은 순간에 상배를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저 아이는 커서 연예인 되겠다. 얼굴이 다르다. 카메라가 좋아할 얼굴이다. 그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서미경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마치 그 말이 특별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조금 더 오래 본다는 것, 말을 걸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는 것, 웃으면 분위기가 발라진다는 것 정도는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었다.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지만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그녀는 더 단단해 보였다. 쉽게 울지 않았고 쉽게 투덜대지 않았다. 누군가 힘들지 않니? 라고 물으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믿겼기 때문이다. 서미경에게 세상은 아직 위협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면 다음이 이어졌고, 웃으면 사람들은 만족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에 그녀는 몰랐다. 이 자연스러움이, 이 타고난 반응이 훗날 그녀를 가장 깊숙이 끌어당기는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의 서미경에게 스타소성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알아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다음 단계로 밀어올리고 있었다. 1966년 서미경이 7살이 되던 해, 방송국에서는 어린이 출연자와 합창단 단원을 모집했다. 특별한 배경이나 경력이 필요한 공고는 아니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이,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아이. 말 그대로 가능성만 보는 자리였다. 그 소식은 동네를 통해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망설였다. 아이를 방송국이라는 낯선 공간에 데려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에게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었다. 시험날, 어머니는 서미경의 손을 꼭 잡고 방송국으로 향했다. 건물 안은 밝았고 복도에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섞여 있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대기실 문 앞에서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우면 엄마 손 잡고 있어. 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손을 놓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어른들이 앉아 있었다. 질문은 간단했다. 이름을 묻고 노래를 시켰다. 서미경은 시키는 대로 했다. 떨지 않았다.
노래를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가 말했다. 웃어볼래?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은 연습된 것이 아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다. 어른들은 서로를 잠깐 바라봤다. 짧은 침묵 뒤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렇게 서미경은 선택되었다. 그 선택은 축하나 설명을 동반하지 않았다. 결과는 간단했다. 다음 주부터 나오면 됩니다. 그날 이후 서미경의 일상은 달라졌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방송국으로 향했다. 교복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조명이 켜진 공간에 섰다. 촬영은 늘 방과 후였다. 숙제는 밤에 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책상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힘들지 않니? 어머니가 물으면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말은 10번처럼 나왔다. 촬영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했다. 밝게, 또렷하게, 그리고 웃음. 감독은 종종 말했다. 웃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서미경은 웃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웃음은 빠르게 기억되었다. 스태프들은 말했다. 저 아이는 항상 같은 얼굴이야. 카메라가 좋아하는 표정이 있어. 그 말들은 칭찬처럼 들렸고 실제로도 칭찬이었다. 서미경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웃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이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촬영이 끝나면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서미경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고 집은 여전히 작았다. 하지만 낮에 있던 밝은 조명은 그녀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집에서는 다시 조용한 아이가 되었다. 방송국에서는 웃는 아이였다. 두 얼굴은 충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다. 이 시기, 서미경은 자신의 웃음이 역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웃음은 선택이 아니었다. 반응이었다.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왔다. 더 많은 촬영, 더 잦은 호출, 더 익숙해지는 카메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 자연스러운 웃음이 언젠가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서미경에게 쇼비즈니스는 놀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교와 집 사이에 하나의 장소가 더 생긴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이미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웃어야 한다는 규칙, 밝아야 한다는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은 아주 천천히 그녀의 삶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다. 1977년의 대한민국은 분주했다. 거리에는 공사장이 늘어났고 신문에는 매일 성장과 발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했고 텔레비전은 그 확신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도구였다. 그해 열린 롯데 미스 콘테스트는 단순한 미인 대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기업이 그리고 한 시대가 어떤 얼굴을 통해 자신을 설명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리였다. 젊음, 단정함, 밝음,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 참가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상징에 가까웠다. 서미경이 그 무대에 섰을 때 그녀는 이미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광고 속에서 반복된 미소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무대 뒤에서 참가자들은 같은 옷을 입고 줄을 섰다. 누군가는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한 참가자가 낮게 말했다.
그냥 웃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이 행사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무대에 불이 켜지고 관객석에서 소리가 일었다. 카메라는 참가자들을 하나씩 비췄다. 대부분은 성숙해 보였다. 이미 완성된 얼굴들이었다. 그 사이에서 서미경은 달랐다. 더 젊었고 표정에는 계산이 없었다. 꾸미지 않은 인상이 오히려 눈에 띄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다. 늘 그렇듯 추상적인 질문이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미래에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준비된 문장을 말했다. 성실함, 내면,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 서미경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짧게 답했다.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시대가 원하던 이미지와 정확히 겹쳤다. 과하지 않은 순수함, 관리 가능한 젊음. 심사위원 속에서 고개가 끄덕여졌고 객석에서는 작은 웃음이 흘렀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놀라움은 크지 않았다. 플래시가 터졌고 꽃다발이 건네졌다. 사회자는 말했다. 시베가 선택한 얼굴입니다. 다음날 신문에는 그녀의 사진이 실렸다. 제목은 비슷했다. 젊음의 상징, 밝은 미래. 롯데 미스 콘테스트는 기업 행사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사건처럼 소비되었다. 산업화와 소비 문화가 결합하던 시점에서 서미경의 얼굴은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웃으면 사람들은 안심했다. 이 시대는 잘 가고 있다고. 서미경 자신은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그녀는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옆에 있던 관계자가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이 대회는 도착점이 아니었다. 출발점이었다. 이후 서미경은 더 많은 광고에 등장했고 더 많은 행사에 불려다녔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고정된 이미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말했다. 저게 롯데다. 저게 우리 시대 얼굴이다. 그 말들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규칙이었다. 1977년의 공기는 아직 가벼웠다. 모두가 상승하고 있다고 믿었다. 젊음은 가치였고 웃음은 설득의 언어였다. 그 무대 위에서 서미경은 가장 적합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적합함 때문에 이 순간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무대에 오른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롯데 미스 콘테스트 이후 서미경의 얼굴은 갑자기 일상이 되었다. 한 채널이 아니라 모든 채널에 있었다. 껌 광고에서 웃고 있던 얼굴이 아이스크림 광고로 이어졌고 초콜릿 포스터와 백화점 전단지에도 같은 미소가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녀를 알아봤다. 그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자주 등장하는 얼굴이었다. 광고 촬영장은 늘 분주했다. 조명이 켜지면 감독은 짧게 말했다. 밝게요. 그러면 서미경은 웃었다. 한 번이면 충분했다. NG는 거의 없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저 얼굴은 실패하지 않아. 그 말은 칭찬이었고 동시에 기준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과하지 않았고 부담스럽지 않았다. 친근했지만 가볍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우리 집 딸 같아. 첫사라 얼굴이야. 그 말들은 광고가 원하는 반응이었다. 서미경은 특별한 연출 없이도 설득력을 가졌다. 그녀가 껌을 씹으면 제품은 건강해 보였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으면 여름이 시원해 보였다.
그녀의 이미지는 설명을 대신했다. 텔레비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지만 피로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함이 안정감을 만들었다. 또 저 얼굴이네 라는 말은 불평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영화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청춘 영화의 제안이 이어졌다. 역할은 복잡하지 않았다. 순수한 학생, 첫사랑의 대상, 상처받기 전의 얼굴. 감독은 현장에서 말했다. 연기하지 말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는 돌아갔다. 그녀의 연기는 기술이라기보다 상태에 가까웠다. 꾸미지 않은 표정 자체가 장면이 되었다. 관객들은 연기를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얼굴을 기억했다. 저런 분위기, 저런 느낌. 잡지화보와 인터뷰도 이어졌다. 기자들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요즘 행복하세요? 그녀는 늘 비슷하게 답했다. 일할 때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일할 때는 요구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웃으면 되었고 역할은 정해져 있었다. 사적인 질문이 나오면 매니저가 먼저 막았다. 아직 어립니다.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다. 실제로도 보호였다. 서미경의 이미지는 철저히 관리되었다. 깨끗해야 했고 문제와 거리가 있어야 했다. 그녀는 그 관리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일정은 빽빽했고 이동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학교와 촬영장을 오가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이미지로 불렀다. 롯데 얼굴, 광고 속 그애. 그것은 별명이었고 동시에 자리였다. 서미경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세상은 그 웃음을 원했다. 이 시기의 공기는 가벼웠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젊음은 가장 확실한 자산이었고 서미경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어디에나 있었고 너무 자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배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익숙함은 힘이 되었고 동시에 평면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광고는 성공했고 영화는 무난했다. 서미경은 전성기 한가운데에 있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질문받지 않았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밝았고 순수했고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너무 잘 알려진 얼굴이 된 그 상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서미경은 알지 못했다. 그날은 특별할 이유가 없는 공식 행사였다. 대기업이 주최하는 익숙한 자리였다. 조명은 정해진 각도로 켜졌고 사람들은 정해진 위치에 섰다. 서미경에게 이런 자리는 일상이었다. 광고 모델로서, 시대의 얼굴로서 웃고 인사하고 사진을 찍으면 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카메라가 아닌 시선을 느꼈다. 팬의 시선도 아니었다. 오래 머물렀고 움직이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반상 쪽이었다. 회장석.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었다. 주변은 조용했고 동선은 그를 중심으로 비켜 있었다. 그가 신격호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때 알았다. 롯데라는 이름 자체를 가진 사람. 말수가 적었고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사회자의 멘트와 박수가 이어졌지만 행사장의 공기는 그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었다. 가까운 쪽은 긴장했고 먼 쪽은 조심스러웠다. 서미경은 그 거리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다. 저쪽은 다른 세계라는 것. 사진 촬영 순서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웃었다. 카메라를 향해. 그 순간 시선이 다시 닿았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신격훈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길게, 평가하듯. 호감도 미소도 없었다. 그저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웃음을 유지했다. 웃음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행사가 중간을 넘겼을 때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께서 잠깐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전달이었다. 선택지는 없었다. 서미경은 매니저를 바라봤다. 매니저는 짧게 말했다. 금방이면 돼. 그 말은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의미였다. 작은 방이었다. 조용했고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다. 신격호는 앉아 있었고 서미경은 서 있었다. 잠시의 침묵. 그가 먼저 말했다. 사진보다 낫네. 감탄은 아니었다. 평가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요즘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자리가 익숙한지. 질문은 사적인 듯 보였지만 깊이는 없었다. 사람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위치를 확인하는 대화였다. 그는 말했다. 연예계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야. 조언처럼 들렸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이유도 방법도 없었다. 방을 나설 때 그녀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느꼈다. 무언가가 이미 정해졌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일정이 이유 없이 조정되었다. 갑작스러운 취소가 있었고 대신 특정 행사만 남았다. 이동은 더 조용해졌고 대기 시간은 줄었다. 질문은 줄어들고 결정은 빨라졌다. 주변에서는 말이 돌았다. 뒤에 큰 분 있대. 요즘 분위기가 다르지. 그 말들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미경은 직접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다. 대신 환경이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시 불려갔다. 이번에는 공식 행사가 아니었다. 조용한 식당이었다. 신격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말했다. 편하게 먹자. 친절처럼 들렸지만 관계의 위치는 분명했다. 대화는 그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사업, 시대, 사람들. 그녀는 듣는 쪽이었다. 질문을 받을 때만 짧게 답했다. 힘들지 않나? 그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습관이었다.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관계는 이름 없이 이어졌다. 연인이라는 말도 계약이라는 말도 없었다. 다만 반복되는 만남과 점점 줄어드는 선택지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대중 앞에 섰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역할은 유지되었지만 방향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 관계는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시선으로 시작되었고 구조로 굳어졌다. 나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37살. 그 차이는 경험의 차이였고 권력의 차이였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차이였다. 그는 결정하는 쪽이었고 그녀는 적응하는 쪽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다. 직접 묻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알아서 잘하겠지. 그 말은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었다. 서미경은 점점 혼자가 되었다. 설명할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기 위해 말수를 줄였다. 웃음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용도가 바뀌고 있었다. 설득의 수단에서 방어의 수단으로. 이 만남은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이 한 개인의 삶에 들어오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었다. 조용히, 단계적으로, 거부할 이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날 행사장에서 시작된 시선은 그렇게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는 서미경의 인생을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보호처럼 보였다. 일정이 정리되었고 불필요한 촬영이 줄었다. 이동은 더 편해졌고 대기 시간은 짧아졌다. 누군가는 말했다. 배려해 주시는 거야. 서미경도 그렇게 이해하려 했다. 선택지가 줄어든 대신 번거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설명 없이 이루어졌다. 어느 날 예정되어 있던 촬영이 취소되었다. 이유는 전달되지 않았다. 대신 바른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다.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물어봐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정은 항상 그녀보다 먼저 내려져 있었다. 매니저는 말했다. 이쪽이 더 좋아. 그 말은 의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보였다. 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호는 점점 구조가 되었다. 만나는 사람이 정해졌고 가지 않는 장소가 늘어났다. 인터뷰 요청은 줄었고 대신 내부 행사만 남았다. 외부와의 접점은 점점 희미해졌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말했다. 괜히 말 많아질 필요 없어.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방향을 제한하고 있었다. 서미경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선택의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는 촬영이 끝난 뒤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어디 가요? 그녀가 묻자 운전기사는 짧게 말했다. 말씀 없으셨어요? 그 말은 이미 누군가가 말해두었다는 의미였다.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다. 사전에 묻지 않는 이동, 사후에 알게 되는 결정.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느껴졌지만 곧 일상이 되었다. 불편함을 표현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생활은 점점 조용해졌다. 일정은 단순해졌고 사람은 줄어들었다. 대신 규칙이 늘어났다. 어떤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어떤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 안전했다. 어떤 말은 밖에서 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 누군가가 직접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가 알려주고 있었다. 서미경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 스캔들도 없었고 불필요한 노출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여지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만 배워가고 있었다. 광고 계약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종류는 제한되었다. 영화 제한은 점점 줄었다. 대신 안정적인 이미지가 유지되는 일만 남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지금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해.
그 말은 성장보다 유지가 우선이라는 뜻이었다. 서미경은 그 말에 질문을 붙이지 않았다. 질문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는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수는 줄어들었다. 설명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해졌기 때문이다. 웃음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성격이 바뀌고 있었다. 이전에는 설득을 위한 웃음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웃음이었다. 누군가가 묻지 않아도 그녀는 먼저 웃었다.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기 때문이다. 보호라는 말은 여전히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 보호는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동시에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서미경은 점점 혼자가 되었다. 예전의 동료들은 멀어졌고 새로운 관계는 생기지 않았다. 관계는 관리 대상이 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은 사라졌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하루를 계획하지 않았다. 이미 계획된 하루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고함도 위협도 없었다. 그래서 더 명확했다. 이것은 통제였다.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의 통제, 거절할 이유를 주지 않는 통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통제. 서미경은 자신이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결정 속에서 살고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다 멈추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이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호는 그렇게 통제로 바뀌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게. 1981년을 경계로 서미경은 사라졌다. 갑작스러웠다. 그 전까지 그녀는 어디에나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면 광고 속에서 웃고 있었고 극장 앞 포스터에는 그녀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잡지에는 인터뷰가 실렸고 행사 일정표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녀를 알았다. 그 얼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그 익숙함은 한순간에 끊겼다. 새로운 광고는 나오지 않았고 영화 소식도 사라졌다. 차기 작품에 대한 기사도 없었다. 이름은 일정표에서 지워졌고 얼굴은 포스터에서 빠졌다. 변화는 서서히가 아니었다. 단절이었다. 어느 날까지는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없었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은퇴라는 말도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소문만 돌았다. 유학 갔다더라.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출국 사진은 없었고 구체적인 행선지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기자들이 묻자 관계자들은 짧게 말했다. 개인 사정입니다. 그 말은 모든 질문을 끝내기에 충분했다. 이전의 서미경은 설명되지 않아도 존재했다. 이후의 서미경은 설명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하루가 촬영과 이동으로 채워졌다. 메이크업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서고 다음 일정을 확인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늘 불려다녔다. 하지만 1981년 이후 하루는 정지에 가까웠다. 정해진 공간, 두꺼운 커튼, 외부 소음을 차단한 집. 창문은 있었지만 밖을 볼 이유는 없었다.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울리더라도 짧았다. 오늘은 이동 없습니다. 외출은 다음에. 그녀는 처음에 이것을 휴식이라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휴식에는 끝이 있어야 했다. 이 상태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 전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묻지 않았다. 묻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히 사라졌다. 서미경은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할 언어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보호받고 있었다. 집은 안전했고 생활은 불편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모두 제공되었다. 하지만 그 보호는 바깥을 향하지 않았다. 바깥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외출은 사전에 정해졌고 이동에는 항상 동행이 있었다. 목적지는 설명되지 않았고 동선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갈지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텔레비전에서는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다. 광고는 바뀌었고 청춘 영화의 주인공도 달라졌다. 한때 그녀가 차지하던 자리는 빠르게 다른 얼굴로 채워졌다. 대중은 금세 적응했다. 익숙했던 얼굴은 잊히고 새로운 익숙함이 만들어졌다. 서미경은 그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었다. 과거는 정리되었고 현재는 관리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중 앞에 설 필요가 없었다. 대신 존재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가끔 그녀의 이름은 기사 속에서 과거형으로 등장했다. 한때 국민 요정이었던 갑자기 사라진 스타. 그리고 항상 같은 문장이 따라붙었다. 현재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삭제였다. 존재했지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대상으로 만드는 문장이었다. 서미경은 더 이상 질문받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은 모두 과거형이 되었다. 그녀 자신도 과거형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전의 서미경은 움직이는 이미지였다. 웃고, 말하고, 선택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후의 서미경은 정지된 상태였다. 말은 줄었고 표정은 필요 없게 되었다. 웃음도 목적을 잃었다. 설득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확인은 다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그 가능성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사라짐은 도피가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은신도 아니었다. 그것은 제거에 가까웠다. 공적인 세계에서 조용히 삭제되는 과정.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단절을 선택한 방식. 서미경은 그 과정 안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밀려났다. 그리고 그 밀려남은 너무 조용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이 1981년이었다. 한 사람의 삶이 공개 세계에서 사라지네. 그리고 그 사라짐이 너무 매끄러워서 아무도 크게 놀라지 않았던 해였다. 서미경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1981년 이후 그녀는 조용히 임신했다. 그 사실은 축하나 기쁨의 언어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신 지침처럼 내려왔다. 어디에서 지낼지, 누가 출입할 수 있는지, 어떤 기록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지. 임신은 생명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관리 대상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집안의 규칙은 이전보다 더 촘촘해졌다. 커튼은 항상 닫혀 있었고 외출은 미리 정해진 시간에만 허용되었다. 병원은 일반적인 동선이 아니었다. 이름을 부르는 안내방송도 없었고 대기실은 늘 비어 있었다. 의료진은 친절했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기록은 문제되지 않게 처리됩니다. 그 말은 안심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출산은 최대한 조용히 진행되었다. 꽃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다. 병실에는 아이의 울음만 남았다. 서미경은 아이를 안고 속으로만 말했다. 내 아이. 그 말은 소리가 될 수 없었다. 출생과 동시에 서류가 준비되었다. 관계를 바꾸는 문장, 어머니의 자리를 비워두는 문장. 누군가는 말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서미경은 펜을 들고 잠시 멈췄다. 제가 어머니인데요. 그녀의 말에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이라는 말은 끝을 알 수 없는 유예였다. 그녀는 서명했다. 그 작은 소리로 엄마라는 자리는 문서에서 사라졌다. 아이는 그녀의 곁에서 자랐다. 먹이고, 재우고, 안아주고, 아플 때마다 곁에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장면에는 규칙이 함께했다. 밖에서는 손을 잡지 말 것, 사람들 앞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 학교나 병원과 연결되는 문서에는 다른 보호자의 이름이 들어갈 것, 집 안에서도 말은 조심해야 했다. 가장 자연스러워야 할 호칭은 가장 위험한 반어가 되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서미경의 긴장은 더 커졌다. 아이가 입을 열 때마다 숨을 죽였다. 어느 날 아이가 넘어져 울며 달려왔다. 엄마! 그 소리는 입술 끝에서 멈췄다. 아이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말을 바꿨다. 여기 아파. 그 순간 서미경은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이미 배우고 있었다.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질문은 늘어났다. 왜 우리 집엔 사진이 없어? 왜 엄마 이름은 학교에 없지? 왜 다른 애들 엄마처럼 같이 못 와? 서미경은 매번 다른 말로 돌려 답했다.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그래. 그러나 아이는 점점 벌물었다. 질문이 줄어드는 순간 상처는 더 깊어졌다. 어느 밤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누구야? 그 질문 앞에서 서미경은 말을 잃었다. 아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회는 그 존재를 설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서류는 아이에게 다른 이야기를 주었고 세상은 그 이야기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서미경은 아이에게 말 대신 행동을 남겼다. 매일 밥을 차리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고 숙제를 함께 보고 열이 나면 곁을 지켰다. 그러나 돌봄은 결핍을 지우지 못했다. 오히려 결핍의 모양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아이는 자라면서 더 정확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서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보호는 끝나고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침묵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이 비극의 중심이다. 폭력은 없었다. 고함도 없었다. 대신 가장 가까운 두 사람 사이에 부를 수 없는 호칭 하나가 남았다. 아이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고 엄마는 말할 수 없는 엄마가 되었다. 서미경은 매일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으로만 말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이 침묵은 선택이 아니었다. 조건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다.
이것이 그녀의 삶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 상처였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미경의 이름은 대중 앞에서는 사라져 있었지만 서류 속에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원의 형태였다. 생활비, 주거 제공, 관리 비용 모두 설명 가능한 항목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의 성격이 달라졌다. 부동산 등기 변경, 법인 지분 이전, 신탁 설정, 명의 분리. 서류의 언어는 점점 복잡해졌고 문장은 길어졌다. 설명은 짧아졌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냥 절차입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미경은 그 문서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질문은 번거로운 것으로 취급되었고 질문을 하면 답 대신 일정이 조정되었다. 그녀는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양도, 진여, 명의신탁, 지분율. 그 단어들은 현실감 없이 종이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서명과 도장은 현실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찍히는 순간 숫자는 이동했고 권리는 변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선택은 요구되지 않았다. 요구된 것은 협조였다. 누군가는 말했다. 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신에는 정확한 범위가 없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통제는 함께 이동했다. 집은 더 안전해졌고 관리 인력은 늘어났다. 동시에 그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줄어들었다. 계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세부 내역은 공유되지 않았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구조였다. 그것은 소유라기보다 배정에 가까웠다. 서미경은 어느 순간부터 문서를 읽기보다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보았다. 서명란이 어디에 있는지, 도장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설명은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문제 없습니다. 이미 정리된 사안입니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 사이 자산의 형태는 점점 더 개인과 분리되었다. 직접 소유는 줄고 간접 지배가 늘어났다. 법인은 생겼고 신탁은 연장되었다. 명의는 바뀌었지만 실질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언론도 공개 기록도 개입하지 않았다. 조용함은 효율이었고 효율은 권력이었다. 서미경은 점점 숫자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숫자를 알수록 질문이 생기고 질문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역할은 명확했다. 필요한 순간에 서명하는 것, 요청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자산은 그녀의 이름을 통과했지만 그녀의 의지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중요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권력 이동의 방식이었다. 공개되지 않은 관계 안에서 자산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따라 이동했다. 서미경은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돈은 많았지만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었다. 안전은 보장되었지만 자율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문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두려움보다 익숙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숙함은 이해를 의미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그녀의 이름은 점점 결정권자가 아니라 통과 지점이 되어갔다. 이것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진 변화였다. 초리 없이 이동한 자산, 설명 없이 축적된 숫자, 그리고 그 모든 이동 과정에서 서미경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었다. 알지 못하지만 서명해야 하는 사람, 선택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지는 이름. 이 시기,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보호는 더 이상 보호가 아니며 자산은 자유의 증거가 아니라 통제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롯드대 내부의 공기는 달라졌다.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자 조직은 더 복잡해졌고 권력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게 되었다. 이전에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던 결정 구조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보고라인은 늘어났고 이해관계는 얽혔다. 이 시기부터 서미경의 위치는 미묘하게 변했다. 한때는 보호의 대상이었다. 조용히 관리하면 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내부 균열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회의실에서 직접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대신 완곡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정립되지 않은 부분,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요소, 불필요한 리스크. 그 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서미경이라는 존재 자체가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산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과거의 결정들이 다시 검토되었다. 왜 이런 명의가 존재하는지, 왜 이런 신탁이 설정되었는지, 왜 이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는지. 질문은 과거를 향했지만 책임은 현재에 있었다. 보호는 점점 조건부가 되었다.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차단은 어려워졌다. 정보는 새어나갔고 내부 문서의 흔적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 사이 권력의 무게추는 이동하고 있었다. 중심에 있던 인물의 영향력은 서서히 약해졌고 주변의 계산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때부터 서미경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가능성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변화를 직접 듣지 못했다. 그러나 환경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방문객은 더 줄었고 설명은 더 짧아졌다. 이전에는 이유 없이 진행되던 보호가 이제는 이유 없이 멈추기도 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부담이 되었다. 존재 자체가 질문을 낳는다는 이유였다. 정치적 계산이 시작되면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서미경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너무 오래 숨겨졌고 너무 많은 문서에 연결되어 있었다. 동시에 너무 조용해서 언제든 다른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보호는 더 이상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대신 감시와 거리두기가 늘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안전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 안전은 이전과 달랐다. 지켜주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이었다. 이 시기의 긴장은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길게 이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러나 내부에서는 계산이 반복되었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서미경은 자신이 언제부터 지켜야 할 존재에서 제거해도 되는 리스크로 이동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미래를 전제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롯데 내부 균열을 만들어낸 결과였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전환. 보호의 끝과 배제의 가능성이 동시에 시작된 시기였다. 2017년 서미경의 이름이 다시 불렸다. 30년 넘게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조용히 존재했고 조용히 관리되었으며 조용히 지워진 채 살아왔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삶의 방식이 되었고 익숙해진 보호였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뒤집혔다. 종이에 적힌 이름 하나가 공적인 공간으로 끌려 나왔다. 법원 앞에는 카메라가 줄지어 섰고
기자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자산 이전은 알고 계셨습니까? 서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다. 화려함은 없었고 꾸밈도 없었다. 검은 옷, 묶은 머리,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얼굴이 몇 초 만에 공개되었다. 사진 한 장으로, 기사 한 줄로 그녀는 다시 규정되었다. 숨겨진 여성, 비밀 관계의 당사자. 그 문장들은 그녀의 삶을 설명하지 않았다. 단순화했다. 그녀가 법정에 앉아 있는 동안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형으로 소환되었다. 이해하지 못한 서명들, 질문 없이 따라했던 결정들, 침묵으로 유지해온 관계. 법정은 감정을 묻지 않았다. 기록과 숫자만을 요구했다. 서미경은 그 요구 앞에서 더욱 작아졌다.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의심의 근거가 되었다. 몇 날 며칠 사이에 그녀의 삶은 요약되었다. 30년의 시간은 몇 문장으로 줄어들었고 설명되지 않았던 삶은 왜곡된 채 노출되었다. 법정을 나설 때 그녀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미 말할 수 있는 위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17년이었다. 30년의 조용한 삶이 단 며칠 만에 공적인 언어로 해체된 해였다. 법정은 조용히 결론에 도달했다. 숫자와 문서, 서명과 구조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서미경은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은 시간은 책임으로 환산되었다. 판결은 개인의 감정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권력의 언어로 쓰인 결과였다. 침묵은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기록 앞에서는 방패가 되지 못했다. 보호처럼 보였던 구조는 감옥이었고 안전처럼 유지된 조건은 선택권의 부재였다. 그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결정의 결과 안에 놓였다. 이 재판은 한 사람의 유죄나 무죄를 넘어서 권력이 어떻게 침묵을 만들고 침묵이 어떻게 책임으로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질문은 남는다. 침묵은 과연 스스로의 선택이었는가? 보호는 정말 보호였는가? 그리고 자유를 잃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삶은 가능한 것인가?